때는 조선 중기, 충청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고을 청안현에는 대대로 학문으로 명성을 떨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3대째 진사를 배출한 씨 가문이었지요. 마을 어귀의 가장 크고 웅장한 기와집은 그 가문의 자랑이자 고을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늘 묵향이 그윽하게 풍겨나왔고 선비들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하진사 댁에도 밤낮으로 마르지 않는 크나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귀하게 얻은 외아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진사 내외는 젊은 시절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이름난 사찰마다 돌며 백일 기도를 올리고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까지 한끗해야 하늘이 점지해준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진경. 굳세게 나아가라는 뜻으로 아비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지중지 키운 외아들 진경은 나이가 10살을 훌쩍 넘도록 글 공부에는 통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책상 앞에 앉혀 책을 펼쳐주면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붓을 쥐어주면 이내 바닥에 내팽개치며 손에 힘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진사의 속은 날이 갈수록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그의 아내 최씨 부인은 밤마다 아들의 방문을 보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아이 하나 얻고자 그리도 애를 썼거늘. 어찌하여 글 한 줄 마음에 담지 못하는 아이를 점지해 주셨나이까? 하진사 또한 깊은 밤이면 사랑채에 홀로 앉아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며 깊은 한숨과 함께 을조렸습니다. 이놈아, 제발 글 한 줄이라도 제대로 외워보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은 그것뿐이다. 그때 마당을 쓸던 하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뢰었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그날도 하진사는 아들 진경을 불러 앉혀놓고 천자문을 외우게 했습니다. 진경의 눈은 벌써 반쯤 감겨 있었지요. 자,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확. 그 다음이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말에 하진사는 들고 있던 붓을 집어 던지며 천장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허! 고기라니. 천자문에 고기가 어디 있단 말이냐? 이 어리석은 놈. 사랑채 밖에서 그 소리를 엿듣던 하인은 입을 틀어막고 크크 웃음을 참았고 소란을 듣고 달려온 최씨 부인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영감도 참. 아이에게 너무 심하십니다. 우리 진경이는 씨름을 시키면 황소도 넘기는 장사 아닙니까? 글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아이가 타고난 탓이니 너무 닥달하지 마시옵소서. 헉! 부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소. 3대 진사 집안에서 글 모르는 장사를 내놓을 수는 없는 법. 당장 인근에서 가장 엄하기로 소문난 독선생을 불러다 이놈을 가르쳐 기었고 과거에 내보낼 것이오. 그리하여 하진사는 인근에서 호랑이 선생으로 이름난 송생원을 큰돈을 주고 모셔왔습니다. 송생원은 산처럼 큰 풍채의 목소리는 우레와 같아 첫날부터 진경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오늘부터 낮잠은 금지다. 사서삼경을 매일 300자씩 암송해야 할 것이야. 글이 눈에 안 들어오면 누나를 뽑아 씻어서라도 다시 읽도록 해라. 그러나 진경은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두 눈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방금 외운 글자도 뒷문으로 스르르 빠져나가듯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답답했던 송생원이 부두로 진경의 이마를 콕 찌르며 말했습니다. 허워, 자네 머리는 어찌 이리 돌덩이처럼 단단한가? 텅 비었으니 글자가 들어갈 틈이 없지. 이게 어찌 사람의 머리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들었나? 하 진사댁 도련님 말일세. 과거는 고사하고 장터에 나가 집신 한 켤레도 못 팔겠다더군. 이웃 마을 밖 대감까지 찾아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허허, 하 진사. 자네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내가 이 수염을 모두 깎아버리겠네. 두고 보게나. 하 진사는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조소, 박대감. 그 수염은 내 아들이 벼슬을 얻어 돌아올 때 내가 직접 깎아주도록 하지. 그러던 어느 봄날 매화가 지고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진사는 마침내 아들에게 과거 시험에 나가라 명했습니다. 가문의 명운을 짊어진 외아들 진경은 마지못해 괴나리 보찜을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직 글을 다 외우지 못하였사옵니다. 시끄럽다. 한양 가는 길에 외우면 될 것이야. 눈으로만 외우지 말고 가슴으로 새기거라. 그리하여 진경은 보찜을 메고 집신 서너 켤레를 챙겨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당 끝에 선 어머니 최씨 부인은 눈시울을 훔치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가다가 배가 고프면 보찜에 넣어둔 떡을 먹고 노잣돈도 넉넉히 넣어두었으니 굶지 말 거라.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하진사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 이내 등을 돌리며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뭘 그리 망설이느냐. 어서 떠나거라. 그렇게 진경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이 벼슬길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진경은 며칠을 걸어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지요. 산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조용한 기와집 하나가 보여 진경은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시오. 지나가던 선비인데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소? 안에서 나이 지긋한 여인이 문을 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나그네를 받지 않소이다. 저 고개를 넘어가면 주막이 있으니 그리로 가보시오. 진경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두운 산길을 걸어 골짜기를 넘었습니다. 한참을 더 걸어 당도하니 과연 허름한 주막 하나가 희미한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자 시큼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러 장돌뱅이와 등짐 장수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주모, 혹시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소? 아이고, 선비님. 우리 집엔 독방은 없고 여러 손님들과 함께 묵는 복방 하나뿐입니다요. 괜찮으시겠소? 밤은 깊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진경은 어쩔 수 없이 복방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조용히 짐을 풀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방구석 술판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진경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난데없이 자신의 집안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허, 자네들 그거 들었나? 청하년하 진사댁 도련님 말이야. 알지. 알다마다. 3대 진사 집안이라더니 아들은 글자 하나 모르는 순멍텅구리라더군. 자신을 두고 한 말이 분명하다 여긴 진경은 치밀어 오르는 화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맞아. 호랑이 독선생이 몇 달을 가르쳐도 허사였다지. 돌머리도 그런 돌머리가 없다더군. 껄껄껄. 이불 속 진경의 얼굴은 불덩이처럼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며 웃고 떠드는 그들이 너무나 얄미웠습니다. 그러다 등짐 장수 하나가 술잔을 비우고는 이불을 뒤집어 쓴 진경 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이, 저 귀퉁이에 누운 작자가 혹시 그 멍청하다는 진사댁 자식 아니겠나? 행색을 보니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인 듯 싶은데. 쯧쯧, 저기 누워서 입맛만 쩝쩝 다시고 있네? 배가 고픈 모양이야. 껄껄껄. 그 말에 등짐 장수들 모두가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그 소리에 진경은 꾹 참고 있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무어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이불 속에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등짐장이가 술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양반. 도련님도 한 잔 받으시오. 어차피 떨어질 과거길, 술로 마음이나 달래시게. 그 말에 진경은 두 눈을 지그시 감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속마음,
내가 떨어질지 어찌 알고 저리 짓거리는 것이냐. 좋다. 좋다. 이놈들. 나를 알아보고 일부러 저러는 게로구나. 그날 밤, 진경은 잠들지 못하고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등짐쟁이들이 술에 취해 모두 깊이 잠들자 진경은 조용히 일어나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보았습니다. 속마음, 이놈이구나. 나를 가장 심하게 조롱하던 놈, 종아리의 저 흉터와 반점까지 내 절대로 잊지 않겠다. 속마음, 과거에는 떨어질지언정 오늘 밤의 이 수모만큼은 반드시 1000배로 갚아주고야 말겠다. 기필코 너희 놈들을 다시 만나고야 말리라. 다음 날 새벽, 진경은 누구보다 먼저 주막을 나섰습니다. 며칠을 더 걸어 마침내 한양 장안에 도착한 그는 웅장한 성문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속마음, 여기까지 왔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험을 치르고야 말겠다. 성 안에 들어서자 길 양옆으로 장터가 분주하게 열렸고 길목마다 소리꾼이 노래하고 약장수들이 북을 두드리며 활기찬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습니다. 낯선 한양 땅의 웅성거림에 기가 죽을 뻔했지만 진경은 이를 악물고 과거 시험이 치러지는 과장 앞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과거 시험장엔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팔도 각지에서 모인 선비들이 흰 도포를 펄럭이며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시험지가 나뉘고 붓을 든 순간 진경의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시험지에 적힌 질문은 그에게 너무나 난해했습니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그저 캄캄하고 아득하기만 했지요. 속마음, 대체 어느 것이 종이고 어느 것이 글씨란 말이더냐. 옆자리 선비들의 분놀림은 어찌나 빠른지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 그저 아무렇게나 아는 글자들을 종이에 써 내려갔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즈음 진경은 멍한 얼굴로 과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급제자 명단이 발표되던 날 그는 수백 명의 인파 속에 얼굴을 감추며 명단을 확인했지만 역시나 그의 이름 석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장터를 헤매던 진경은 보찜을 부여안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속마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인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님께 뭐라 말씀드려야 한단 말인가? 바로 그 순간 주막 복방에서 들었던 조롱의 말들이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메아리, 진사댁 아들, 벼슬 길은커녕 글자도 못 읽는다더라. 껄껄껄. 그 말이 이토록 뼛속까지 사무치게 들렸던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진경은 벌떡 일어나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가지, 복수심만을 가슴에 품고서. 속마음, 내가 과거에 떨어진 건 내 탓이라 치자. 하지만 그놈들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하여 진경은 고향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려 장터마다 들르며 그 등짐 장수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붓은 내려놓았지만 복수라는 시커먼 먹물이 그의 가슴에 짙게 번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진경은 하루하루 지친 몸을 이끌고 지방마다 열리는 오일장과 큰 장날을 찾아다녔습니다. 때로는 물장수가 되어 짐꾼들 곁에 앉아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때로는 땔감을 팔며 주막 근처를 기웃거렸지요. 집신이 닳도록 걷고 또 걸은 지 두어 달이 지났을 즈음 마침내 그는 어느 장터에서 익숙한 등짐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해진 가죽끈과 옆구리에 매달린 낡은 조롱박. 그것은 주막 복방에서 이불 너머로 똑똑히 지켜보았던 바로 그놈의 등짐과 꼭 닮아 있었던 겁니다. 속마음, 이놈이 분명하다. 다리만 확인하면 틀림없이 알 수 있을 것이야. 진경은 그 등짐쟁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파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질 무렵 등짐 장수는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진경이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 주막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진경의 가슴은 복수심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리며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두어 달 만에 다시 온 것이지만 주모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요. 진경은 조용히 복방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등짐 장수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덧 그들 앞엔 술상이 차려지고 떠들썩한 웃음과 함께 또다시 그날처럼 조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진 도련님이 또 여기 온 거 아니야. 그 집안 참 안 됐어. 진경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놈들이 날 기억도 못하면서 또다시 나를 조롱하다니. 그는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지요. 속마음, 좋다. 이번엔 반드시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 등짐 장수 중 하나가 진경을 보고 술잔을 들어 말했습니다. 어이, 선비 양반. 낯이 익은데 또 과거에 떨어지고 내려오는 길이신가 보. 진경은 솟아오르는 분노를 꾹 참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노잣돈도 다 떨어지고 마음마저 가난해져 돌아가는 길이요. 그 말에 등짐 장수 하나가 껄껄 웃으며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쓴맛 단맛 다 본 놈들이요. 자, 한 잔 받으시지. 진경은 조용히 잔을 받아 마시고는 눈길을 슬쩍 그 사내의 다리로 옮겼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종아리에 선명한 흉터 자국과 반점이 있는 그 사내. 술자리가 무르익고 방 안이 술기운으로 후끈해질 무렵 진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던 그 진사댁 외아들이요. 그 말에 방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등짐 장수들은 당황하여 술잔을 멈추고 서로 눈치만 보기 시작했지요. 몰라 배웠습니다. 저희가 한 얘기들은 그저 술기운의 한 소리니 너그러이 용서하시오. 괜찮소이다. 과거에 떨어진 놈이 무엇이 그리 대단하겠소?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진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사내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 다리에 난 털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려. 그 털 하나만 나에게 파시오. 처음에는 모두들 농담이라 생각하고 웃었지만 진경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사시겠단 말이오. 그렇소. 값은 후하게 쳐주겠소. 자그마치 10량이면 되겠소. 다만 내가 직접 골라야겠소. 열량이라는 소리에 등짐 장수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장난인 줄 알았던 일이 점차 진지한 거래로 변해갔지요. 진경은 사내의 다리를 가만히 살펴보며 털을 하나하나 뽑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야. 이건 너무 가늘고, 이건 윤기가 없고, 이건 결이 너무 거칠구려. 등짐 장수는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간이 지나자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며 애원하듯 말했지요. 도련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토록 뽑았으면 되지 않았소. 아직 내 마음에 드는 털이 없소이다. 진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털을 고르며 이리 뽑아보고 저리 뽑아댔습니다. 아야, 요놈은 너무 꼬불꼬불해서 안 되겠네. 이쪽 다리에는 마음에 드는 놈이 없으니 반대쪽 다리를 내놓으시오. 아니, 뭐요? 이보시오, 도련님. 약조하지 않았소. 내가 귀한 돈 10량이나 주고 털 한 오라기를 사는데 당연히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가야 하지 않겠소? 등짐 장수가 할 말을 잃고 반대쪽 다리를 내놓으니 진경은 날이 새도록 털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등짐 장수의 두 다리는 털이 거의 다 뽑혀 벌겋게 부어오르고 피까지 나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됐소. 나는 돈도 필요 없으니 제발 그만두시오.
이 양반이 지금 뭐라 하는 게요? 사내가 한번 한 약조를 어기겠단 말이오. 네, 내가 미안하오. 내 열량을 도로 내놓을 테니. 아니, 20냥을 주겠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그 순간 방 안의 정적이 깨지고 구경하던 다른 등짐 장수들 사이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배를 부여잡고 웃었고 다리털을 모두 뽑힌 사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진경은 기분 좋게 주막을 떠났습니다. 조롱당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통쾌하게 복수를 해낸 것이지요. 이튿날 마침 인근 마을에서는 추석맞이 대목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는 씨름판이 벌어져 장정들이 땀을 흘리며 힘을 겨루고 있었지요. 진경은 씨름판을 바라보다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나도 한판 붙어볼까나. 그는 덩치 큰 장정들과 맞붙어 첫 판에는 밀리는 듯 하다가도 번개 같은 뒤집기 기술로 상대를 모래판에 매다 꽂았습니다. 자, 최종 승자에게는 저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줄 것이오. 진경은 손에 땀을 쥐는 승부 끝에 마지막 상대를 쓰러뜨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황소의 고삐를 쥐고 의기양양하게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어머, 저 양반이 바로 다리털 한 오라기로 20냥을 번 그 도련님이라 하더라. 씨름에서도 그를 이길 자가 없는 걸 보니 참으로 대단한 양반일세. 그리하여 진경은 돈 20냥과 황소 한 마리를 이끌고 한껏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렵 하진사 댁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과거를 보러 떠난 지 수달이 지났건만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진사는 날마다 대청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최씨 부인의 한숨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영감, 우리 진경이가 아무 탈 없이 밥이라도 잘 먹고 다니고 있을까요? 살아는 있겠지요? 동네 사람들조차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하진사댁 도련님, 과거는커녕 어디 가서 객사한 것 아니겠어? 그러던 어느 날 마당 저편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우렁찬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하진사 댁 도련님이 돌아오셨소. 그것도 황소를 타고 말이오. 마당으로 몰려든 동네 사람들 사이로 황소 등에 올라탄 외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경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황소 위에서 훌쩍 뛰어내려 사람들 사이를 가르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진사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분노에 차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볼 낯이 없다. 과거에 떨어지고 저런 몰골로 돌아오다니. 이놈의 자식. 진경은 황소를 마당 한가운데 세우고 굳게 닫힌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아버님, 소자가 아버님께 절을 올립니다. 황소 또한 아버님께 절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놈의 절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말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윽고 문이 삐걱 열리고 하진사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황소가 절을 한다니. 이놈, 과거에 붙지는 못했어도 그 황소는 어디서 났느냐. 그 말에 진경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에서는 떨어졌사오나 씨름에서는 이겼사옵니다. 그래서 이 황소를 몰고 왔습니다. 벼슬은 못해도 살림은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진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그래, 내 놈이 기특한 일을 했구나. 벼슬은 간대없고 황소는 몰고 왔으니 벼슬보다 더 든든한 것이 살림이지. 그렇고 말고. 그리하여 하진사 댁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진경은 황소를 앞세워 장터에 나가 장사도 하고 씨름판에도 오르며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글공부는 못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간 아들 덕에 하진사도 더는 화낼 일이 없었지요. 그렇게 진경은 더 이상 벼슬을 쫓지 않고
마을의 듬직한 대장부로